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소개되는 이 기술의 제목이 이제 회귀 분석이죠. 회귀 그러면 이게 이제 돌아간다는 뜻이죠. 원래 이제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장이 어떤 대개 이제 회귀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의 혹은 부모님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평균적으로 그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해서 이제 회귀라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회귀성 관련 분석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회귀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선형 회귀, 그다음에 선형이 아닌 비선형 회귀, 그다음에 비선형 이면서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이 붙죠. 로지스틱 모형 분석. 여기까지는 이 수학적인 어떤 모형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학적이 아니고 상당히 그 휴리스틱한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이게 이제 비모수적인, 모수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파라메타, 어떤 함수를 표현할 때 그 함수의 특징을 이제 이게 규정 짓는 값을 보통 모수라고 하는데, 그런 모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 구조 모형이라 해서 나무 회귀 모형, 그다음에 K 최근접 이웃, 이런 또 이름이 보통은 KNN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망 모형 사용한 방법이 이런 모형인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이러한 모형들이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회귀하면 항상 입력 자료가 있고 출력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력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사가 예를 들면 이제 보험회사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기대 수명에 관심이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대 수명에 관심이 있을 때 이 기대 수명을 보다 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입력 자료가 뭘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라고 합시다. 현재 나이, 혈압, 폐활량, 뭐 엑스레이 검사 결과, 흡연했는지 아닌지, 뭐 가족력은 뭔지, 혈액 검사 결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추출을 해서 어떤 이 블랙박스에 비밀스러운 상자에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출력은 우리가 관심 있는 기대 수명을 하면 어떤 특정인의 입력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기대 수명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값을 출력하는 그와 같은 이 일련의 그 과정이 가능한 모형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회귀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 블랙박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게 이 회귀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양들을 사실은 이제 블랙박스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선형 회귀 모형 같으면 선형 회귀 모형 같으면 우리가 이걸 XY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X와 Y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선형, 여기 이제 비선형이 붙으면 다른 색깔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비선형, 비선형인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비선형이죠.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와 같이 이제 비선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제 비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다양한 X와 Y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매우 다양한 그 어떤 함수적인 관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 포괄적으로 그냥 블랙박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중요한 분석 방법으로 이제 그 군집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군집 그러면 이제 이게 클러스터, 이게 집단이죠. 이게 군집화를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평면 도형들이 있죠. 근데 평면 도형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군집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평면 도형의 이 변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분류하고 한다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사각형과 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을 크기, 중심으로부터 이제 이 끝점까지의 거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가지고 이제 또 분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집합이 여러 가지 이제 크기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사각형 이 집합이 다시 이와 같이 이제 분류가 되겠죠. 이 군집화 분석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위계적으로 군집화하는 거. 이건 뭐냐면 그 소집단 간의 거리가 점점점 더 명확해지는, 더 확실해지는 거를 이제 위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명확도가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그 분류하는 것이 이제 위계적인 군집 분석이고요. 비위계적인 그 군집 분석은 전체 집단을 임의의 어떤 몇 개의, 여기서 이제 K는 대개 사전에 이 값을 정하는데요. 그럼 주어진 전체 집합을, 데이터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이 K를 미리 정하죠. 그러면 이 K를 처음에 임의의 어떤 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이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각 소집단이 균등화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인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 가면서 군집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이 비위계적인 군집 분석입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위계적인 것과 비위계적인 군집 분석이 서로 어떤 상호 그 협조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그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분류 분석이죠. 이 분류 분석은 어떤 뭐 기사를 분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상에서 이메일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그걸 분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들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제 물론 그림을 처음에 그림 속에 숨은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그 군집 분석으로 먼저 군집화한 다음에 각 군집의 그 소집단들의 어떤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다 이제 이름을 붙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면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에서 이 분류 분석을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으로 여기서 나이브 베이즈 방법을 쓰는데, 이 베이즈는 이제 통계학 이론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이론인 베이즈 이론이 있는데 그 베이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이브란 말은 원래 뜻으로 천진난만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베이즈 방법이라는 건데,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그 기사 혹은 어떤 이메일 내용 안에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서로가 어떤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게 같은 이메일 안에서 단어들의 그 나타나는 것이 완전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이 단어들의 그 출현이 서로 간의 독립 관계이다라고 순진하게 그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베이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이브 순진한 베이즈 방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베이즈를 쓰는 이유는 처음에 이메일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팸이다 아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때, 처음에는 요 이메일들이 모두가 다 예를 들면 스팸일 확률 얼마, 정상인 메일의 확률 얼마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들의 특징을 보고서 이제 더 정교하게 스팸일 확률을 이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베이즈 이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즈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브 베이즈는 이론상으로 이 단어들이 사실은 독립이 아닌데 독립이라고 출현 확률이요. 같은 하나 이메일에서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그 가정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작동하는 결과를 보면 아주 작동을 잘해요. 굉장히 분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브 베이지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KNN 방법. 여기서 이제 최근접, 여기서 nearest neighbor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접 이웃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앞에서 그 회귀 분석의 어떤 일반화된 회귀 분석, 예를 들면 선형 모형이나 비선형 모형은 어떤 수학적인 가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K 최근접 이웃 방법은 수학적인 가정이 아니라 상당히 그 유리스틱한, 그러니까 직관적인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이게 분류 분석이 되는데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또 아이디어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보통 SVM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깔끔하게 어떤 집단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X표와 이런 집단들이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으면 어떤 선으로, 그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딱 분류하면 쉬운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에,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존재하고, 또한 동그라미도 이렇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선으로 잘 분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상당히 그 데이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이 서포트 벡터 머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분류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분류를 해서 분류의 정확도를 훨씬 이제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시간에 따라서 관측한 그런 자료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그 금융시장에서 뭐 환율이랄지, 그다음에 주식 가격,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 자료이죠. 그다음에 또 그 뇌 안에서 뇌 신경 그 세포들이 서로 신경 세포 간에 그 신경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역학관계, 세포 뇌신경 어떤 역학관계가 또 이것도 그 시간대별로 관찰을 하면 그 자체도 이제 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 자료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시 자료를 이제 통계학에서는 시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 이 시 계열을 분석하기 위한 수학적인 모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망 모형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이게 통계학에서 이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이 하나의 그 모형 구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시간이라 하고 이게 1차 시 이전, 이게 2차 시 이전, 그 당시에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여기에 인자가 1, 2, 3 이렇게 있죠. 이거 여러분들은 그 예를 들면 회사 주식 가격인데 회사 1, 회사 2, 회사 3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다음에 2일 전, 3일 전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그 주식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쭉 살펴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주식 가격 회사 2의 오늘 주식 가격이 이틀 전에 회사 1의 주식 가격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 회사 3에 며칠 전에 이건 이제 7일 전이죠. 7일 전에 주식 가격이 회사 1에 오늘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눈에 주식 가격이 회사 간에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 소위 말하면 관계 구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 모형이 이제 통계적인 그 시계열 모형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 신경망 모형을 보시면 신경망 모형에서는 이것도 이제 종가 이 T는 이제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종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7일 전 종가, 그다음에 오늘 시작할 때 그 주식의 가격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 볼륨은 이제 전체 거래량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요게 요 정보, 요 값이 내일 그 다음 거래일의 종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노드들의 이 판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히든 레이어들이 이제 많은 걸 우리가 이제 많을수록 우리가 심층 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딥 러닝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 모형을 적용해서 하면 상당히 그 정확한 예측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망 모형도 시 자료 분석에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성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 요인들 사이에 그 원인 결과 관계를 알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업체나 어떤 연구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인 결과 인자 사이에 그걸 분석을 하면 그래서 그 인과성 분석도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많이 분석하는데 요거는 그 조금 좀 까다로운 그 일단 개념 자체가 좀 말은 이게 표현이 원인 결과 관계가 쉽지만 만약에 요인들이 뭐 50개 있고 100개 있고 1000개가 있다 할 때 그 중에서 그 요인들 사이에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죠. 이 정도로 인과성 분석은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그 일반인들의 인기를 많이 끄는 분야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선들은 선에 화살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경우는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의 어떤 그 일종의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인과관계 하면은 그 시차적으로 그 어떤 그 상황 변화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인기인한테 먼저 접근을 하죠. 그러면 보통 화살표를 그쪽 방향으로 표시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포괄적으로 뭐 인과 관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인과 여부는 좀 다른 그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화살표가 없는 경우는 대개 이제 관계성, 얼마나 둘 사이의 관계가 강하냐 약하냐 그걸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화살표 이 선의 굵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관계성이 유무만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서로 관계성이 예를 들면 서로 친구 관계인 걸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 전체 그림을 보시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죠. 이걸 이제 허브라고 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요 사람이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고 연결성, 그다음에 중심성은 이제 허브, 연결성은 이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집 특성, 색깔로서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세대별로 우리가 군집 특성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0대, 중년층, 장년층, 그렇게 또 이렇게 색깔로서 군집의 특성을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군집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